안녕하세요. 범은입니다. 4분의 1학점짜리 범죄학개론 오늘은 아노미 긴장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하고 갈까요? 벌써 5월 초여가지고 시간이 하루하루는 되게 지루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벌써 5월이 됐네요. 1, 2, 3, 4월 다 어디 갔는지 그리고 이제 황금 연휴? 였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5월일에 또 쉬시는 분들은 또 쉬셨고 그리고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근데 막상 이 상황이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들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마스크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원래 이게 끝나야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끝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모두가 다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여름에는 우리가 다 놀 수 있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노미 긴장 이론은요.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라고 표현하자면 이제 도시화가 이제 되는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저번 시간에 사회체 이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혼란에서의 개인들의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이제 또 다른 이론이 아노미 긴장 이론인데 네, 이 아노미 긴장 이론의 기본 전제라고 보실 수 있는 거는 이 사회의 무질서와 차별이 범죄와 일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이 사회 체계나 공동체 같은 것들이 공통되는 규범이나 가치, 합의한 그런 규범이나 가치가 존재를 하고 있고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이 질서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직되고 통합된 그런 사회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지금 여기서 그 무질서한 차별을 얘기했는데 반대로 사회적 통합이나 결속이 분열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통제가 붕괴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성 요소들 간의 불균형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이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아노미 혹은 해체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에서 해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고 이 기본적인 전제가 굉장히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 해체 이론에서는 이 범죄라는 것을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서요. 이해하려고 했다면 아노미 긴장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적응을 하고 본인들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더 포함이 되면서 똑같이 사회 해체 이론처럼 사회와 개인 간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방향으로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이론들이랑 마찬가지로 이 이론도 고전적 이론이랑 현대적 이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고전적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머튼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아노미라는 개념을 처음 이 범죄학 분야에 활용을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머튼은 무엇으로 범죄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미국 사회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범죄율이랑 도시 하층 계급, 소수 집단의 범죄가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노미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면 사회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인 디르켐이라는 학자의 아노미의 개념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르켐의 아노미 같은 경우에는 자살 연구에서 높은 자살률을 조장하는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의 무규범 상태 혹은 사회의 통제의 결핍 상태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르켐의 아노미 개념을 가져와서 머튼은 이 아노미를 현대 산업사회 특히 미국의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그 당시의 범죄를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머튼의 입장에서 통합된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승인화된 사회적 수단 그리고 승인된 목표 사이에서 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놈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긴장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가치 있는 문화적 목표랑 이 목표 사이에 이르는 합법적인 사회적 수단 사이에 이제 괴리가 있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라고 하면 돈, 재정인데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적법한 사회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을 때 오히려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목표를 얻기 위해서 일탈이나 범죄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트는 미국에서의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수단과 목표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다. 어떻게 분리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성공이라는 목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수단보다 훨씬 강조가 되고 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서의 성취, 성공이라는 것을 열망을 하도록 전반적으로 다 사회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경쟁이나 성공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학교에서의 교육 목표가 되기도 하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미화를 시키고 또 이런 재정이나 굉장한 재산, 이런 성공, 이런 것들은 대대로 이어지는 가치로 이제 사회 내에서 부추겨지는 경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미국의 성공 신화들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한데 그 열망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긴장이 일어나고 이런 긴장이 일어날 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러한 합법적인 수단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내가 성공에 좀 더 가까이 빨리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단과 목표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문제는 또 뭐였냐면 이 계급 체계에 의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수단과 목표 사이의 괴리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공윤리라는 것이 모든 계급,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목표가 되고 원하는 것이 되지만 하위계층, 소수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구조 내에서, 체계 내에서 기회를 잡는 것 자체, 합법적인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런 건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계층별로 이미 좋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부터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주변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를 하고 법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고 길어지는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존경까지 가지고 대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런 문화를 가지면서 효과적이라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겠다라는 이런 긴장이 조성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긴장을 어떻게 개인이 적응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능, 혁신, 모반, 은둔, 의례 이렇게 5가지 적응 유형이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상황 자체를 수용을 하고 허용된 방식을 활용해서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인데 이 부류가 범죄와 비행이 행해지는 적응 부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일탈적인 대응이고 기존의 성공이라는 목표에는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지만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든 성공을 하면 된다라는 적응을 하는 유형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반이에요. 모반은 이 수단과 목표 자체를 모두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돈으로 성공을 재는 잣대부터 그런 문화적 목표부터 성공이라는 것이 허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찌 보면은 혁명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둔의 경우에는 도피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목표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머튼의 경우에는 이 부류를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이나 불황자나
강한 정신질환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이런 예시를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례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나는 출세를 하겠다, 막 성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규범이라는 게 있으니까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는 그래서 우선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적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튼은 이 중에 혁신이라는 것이 하층민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비수능적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 그들이 하층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 때문에 라는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1940년대에 정립이 됐어요. 근데 이게 1950년대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용이 됐고 당시에 여러 도시들에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이런 모든 연구들이 수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70년대에는 이 연구를 많이 비판하는 입장이 생겨나기도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모든 이론이 흥망성쇠를 겪잖아요. 그러다 또 부활을 해요. 1980년대에 메스너라는 학자와 에그뉴라는 학자에 의해서 새로운 고찰,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제도적 아노미 이론이라는 것과 일반 긴장 이론이라는 그 세부 이론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스너의 경우에는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메스너는 머튼이 이야기했던 아노미 이론을 굉장히 거시적으로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사회 구조 가운데 다양한 제도를 분석을 하는데 활용을 했어요. 메스너 입장에서는 이게 계급체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제도적인 사회에서 범죄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미국같이 경제 지배 사회에서는 물질적 이득에 관계되는 아노미적 범죄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정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것을 굉장히 약화를 시키고 도덕적 냉소주의가 양산이 되면서 관련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동료의식, 편가르기식 의식 있죠. 그리고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극도의 도덕적인 경계심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징호범죄나 자경주의 같이 뭔가 우리가 가진 우리 입장에서의 도덕적 질서를 소호하자라는 이제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스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적인 다른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지배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설명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다른 사회에서 혹은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다른 또 제도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미시적인 사회 심리적 접근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긴장으로 유발된 부정적인 감정, 개인적인 범죄 사이의 관련성 이런 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튼이 얘기한 기대와 가능성 간의 괴리에 좀 집중을 했는데 기대와 가능성 간의 괴리로 인한 긴장인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긴장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포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긍정적 목표의 성취 실패, 그리고 두 번째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자극이 소멸될 경우, 그리고 부정적인 자극에 직면할 경우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긍정적 목표의 성취의 실패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대와 가능성 간의 괴리라는 그 전통적인 긴장 개념을 가지고 오고 또 이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대랑 실제 성취 사이의 괴리도 이제 긴장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과 결과, 막상 나오는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그런 괴리들에서 또 긴장이 유발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자극의 소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의 상실 이런 것처럼 좀 불만스러운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자극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정적인 행위에 직면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바람직한 자극의 소멸 같은 경우에는 친구나 가족이 죽거나 병이 들거나 전학을 가거나 실현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일 수 있고 부정적 자극에 직면하는 경우는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의 일탈을 대상으로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긴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범죄의 원인적인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정책적인 함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도를 변화해야 한다, 혹은 가족과 학교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전에도 얘기한 사회이체 이론이랑 다른 통제 이론, 학습 이론 이런 것들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죠. 일반 긴장 이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이라는 개념이 앞에 붙었는데, 우선은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다양한 긴장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다 개별적으로 다른 문제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탈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죠. 근데 범죄의 설명이라기보다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신질환을 설명할 수 있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로써 범죄학 이론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루는 이론들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학 이론을 배우게 되면 합리적 선택 이론이랑 업체를 포함한 고전 이론, 실증주의의 생물학적 이론, 그리고 심리학적 이론, 사회학습 이론, 통제 유대 이론, 사회이체 이론, 그리고 오늘 한 아노미 긴장 이론까지 7가지의 큰 이론들을 주되게 다뤄요. 가장 많이 연구들이 되었기도 하고, 나름 이 범죄학 분야에서 길다면 긴 역사를 가진 이론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로서는 이 주된 이론들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주류 이론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범죄를 해석하는 이론들,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다음 주는 갈등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마르크스라는 사회학자죠. 사회학자가 굉장히 알려져 있는 학자잖아요. 사실 학자 중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특히 사회학자가. 근데 그 중에 마르크스 하면, 혹은 막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실 다 알고 있는 수준인데, 과연 마르크스라는 사회학자가 어떻게 범죄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의 휴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까지 휴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더 장기화된 재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고,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직장에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런 와중에도 계속 병원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너무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최대한 서로 힘을 내어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저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시간도 나중에 또 하나의 인생에서의 한 시간으로 기억이 될 텐데, 없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서로 힘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